는 사실 MRI에만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영상 분야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 물론 구하는 그 공식, 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요 공식은 조직의 신호 강도를 조직 외의 신호 강도로 나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내가 얻고자 하는 시그널과 주변의 노이즈에 대한 레티오, 그 비율을 구한 공식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간단해요. 그래서 실제 그 구할 때 MR 모니터에서 그 영상의 SNR을 측정을 할 때 실제 이렇게 측정을 해요. 보면 안에 이제 피사체가 있잖아요. 이 피사체 안에 ROI라고 해요. Region of Interesting. 내가 관심 갖고 보는 영역을 ROI라고 표현하는데 그 ROI, 내가 구하고자 하는 SNR의 로케이션의 ROI를 여기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바깥쪽이죠.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죠. 이 노이즈를 또 실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얘로 나눠줘요. B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신호의 SNR 비율이 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MR 그 모니터에서 내가 SNR을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자기가 딱딱 산정을 해줘요. 물론 뭐 그 ROI는 내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NR은 내가 얻고자 하는 신호의 전체 총량이다. 근데 거기에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비율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SNR이 높은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죠? 조직의 신호 강도가 높은 게 좋은 것이고 조직 외의 신호 강도, 백그라운드의 노이즈가 떨어져야 이제 좋은 건데 근데 SNR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막 좋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매트릭스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SNR 그뭐 시크니스나 그 레졸루션과 SNR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적정한 게 늘 좋은 거죠. 적정한 게. 너무 높은 SNR은 그 영상상에서 좀 뿌옇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SNR을 얻는 게 좋다. 그다음 이제 TRT, 플립앵글, 넥스, 대역폭 그리고 코일의 종류 등 SNR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같다. 해상력은 어떠한 조직에서 구별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적소의 최적에 영향을 받는다. 화적소 최적이 커지면 그 화적소 내의 수소 원자핵의 수는 많아져서 SNR은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해상력은 감소한다. FOV와 화적소의 크기가 정해지면 화적소보다 작은 미세한 구조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만일 해상력을 더 높여 미세한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FOV를 작게 하여 확대의 효과를 얻거나 아니면 매트릭스를 늘려 화적소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같은 매트릭스 사이즈에서 FOV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FOV를 그대로 유지하고 매트릭스 사이즈를 늘리는 것 모두 해상력의 향상과 함께 스캔 시간도 증가한다. 해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얇은 단면을 선택되어야 하고 매트릭스 사이즈는 가능한 많아야 하며 FOV는 작아야 하고 가능하면 직사각형 FOV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용을 볼까요? 해상력은 어떠한 조직에서의 구별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적소 최적이 커지면 그 화적소 내의 수소 원자핵의 수는 많아져서 SNR은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해상력은 떨어진다. 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거는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들이 있을 때 같은 사이즈의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 매트릭스가 있고 8 곱하기 8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엔 이 안에 매트릭스를 픽셀별로 이제 자른 거잖아요. 그럼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수소 양자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SNR은 떨어지게 된다. 단 매트릭스의 수가 2배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레졸루션, 해상력 자체는 증강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시크니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해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얇은 단면이 선택되어야 하고 매트릭스 사이즈는 가능한 많아야 하며 FOV는 작아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 물체를 내가 섹션하고 싶을 때 이 가운데 요 면만 이쁘게 이렇게 싹 섹션을 하면 우리가 보는 면은 여기서 보기 때문에 요 얻고자 하는 요 면에 이쁜 레졸루션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근데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게 되면 SNR 부피는 풍부해지기 때문에 SNR은 좋아지긴 하지만 우리는 이 면에서 보기 때문에 얘가
이 가운데 묻혀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리전을 섹션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색깔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얘를 브레인이라고 뭐 이 안에 요거를 우리가 병이라고 봤을 때 리전이라고 해요. 메스, 캔서, 뭐 암이라고 봤을 때 내가 두껍게 섹션을 해서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얘가 이 가운데 묻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단학적으로는 그 병변을 미스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를 섹션해서 놓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영상의학, 의학 영상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내가 놓치게 되면 환자한테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타임라인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MRI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뭐 CT, 초음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의사들이 그 프로브를 잡고 검사를 하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프로브를 잡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진단학적으로. 그래서 놓치게 되면 환자가 말기, 뭐 예를 들어 췌장암 말기 환자인데 내가 놓치고 지나가면 그 환자는 뭐 그 치료 시기를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제 장비상에서 쓰고 있는 이런 파라메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의학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필드를 나가서 MRI 장비를 만지든 CT 장비를 만지든 뭘 만지든 간에 그런 케이스 한 예가 있습니다. 어디였더라? 뭐 병원에 그 MR실에서 이 MR을 컨트롤 레디올로지 테크니션이었는데 이제 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그 아큐트 임팍션이 와가지고 환자가 왔는데 근데 이제 검사를 했는데 괜찮은 거야. 멀쩡한 거야. 그리고 그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상에서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환자가 보이는 증세 자체는 그 급성 뇌경색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이 담당자가 할머니 잠깐 좀 여기서 한 10분만 더 기다려 보세요. 20분 더 기다려 보세요. 하고 앉혀놓고서 20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놓고 스캐닝을 했는데 임팍이 나타난 거예요. 그 10분, 20분 사이에 우리 그 뇌의 그 셀에서 발생되어진 그 부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물리학적, 생리학적 기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바로바로 응급 대처로 스캐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뭐 그 할머니가 많이 회복돼서 돌아갔다라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획득을 완료하는 시간 혹은 K 공간을 채우는 시간을 말한다. 스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움직임에 의해 영상의 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스캔 시간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스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TR과 위상 보호의 수, 그리고 넥스 등이 있다. TR은 반복 시간 K 공간의 한 줄을 채우는 시간으로 TR이 2배로 길어지면 스캔 시간 역시 2배로 길어진다. 위상보호수는 K 공간에서 데이터를 채우는 줄의 수로 역시 128에서 256으로 2배 늘어나면 스캔 시간도 2배로 길어진다. 넥스는 K 공간에서 데이터를 채우는 획수로 K 공간을 한 번 채우는 것보다 2번 채우면 SNR의 루트 2배가 증가되나 스캔 시간은 2배로 길어진다. 임상에서 간혹 응급환자 또는 노약자 등의 검사에서 피검자로부터의 모션 아티팩트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스캔 시간을 줄이기 위해 TR을 짧게, 위상보호수를 적게, 넥스의 횟수를 적게 선택해서 스캔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 급수적으로 발생하는 화질의 저하를 예상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요거 설명하기 전에 앞에 CNR이 빠져요. CNR의 의미는 컨트라스트 노이즈 레이티오예요. 그러니까 대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SNR은 이제 신호 대 노이즈의 잡음비를, 그러니까 잡음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총량,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신호를 SNR이라고 하고, CNR은 그 컨트라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조도. 여러분 대조도 개념 알죠? CTX 많이 배웠을 거고.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스캔 시간이란 검사 대상으로부터 데이터 획득을 완료하는 시간 혹은 코의 K 공간을 채우는 시간을 말한다.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말 그대로 검사 시간이에요. 검사 시간. 시작해서 영상이 나오기까지 검사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스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스캔 시간을 줄이도록 하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MR 검사든 CT 검사든 이렇게 들어가서 오래 누워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오래 누워 있는 행위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것도 특히 움직이지 않고서. 그러니까 MR 검사는 특히 조금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다 보니까 환자가 좀 오래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 들어가 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제 MR 장비 내에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되게 많이 답답해요. 그리고 그게 뭐 대단한 거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상 들어가잖아요. 나도 모르는 폐쇄공포증, 내가 폐쇄공포증이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보아 사이즈가 다이아미터가 60cm, 좀 큰 거는 한 70cm 정도, 정말 큰 거는 10cm까지 나와요. 근데 대부분 60에서 65cm 정도의 장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60cm면 얼마나 되겠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등치발 입고 그러면 사이즈 입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꽉 낀다고. 거기다가 원통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테이블이 들어가고 나면 내 눈에 뭐가 바로 보이냐면 내 몸은 이미 그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 끝단 원통형의 끝단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위에 예를 들어 브레인 검사 같은 경우에 여기다 코일을 딱 씌워. 엄청 답답하겠죠, 그죠? 실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조용하기라도 하면 모르는데 MR 검사 하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시끄러워.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검사자한테 귀에다가 그 3M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귀마기에 있죠. 이 주변에 소음 안 들리게 하려고 끼는 거. 그거를 끼워주고 그리고 헤드셋까지 끼워서 그리고 들여보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사자장 배웠잖아요. 그 경사자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XY G축으로 걸려있는 그 경사자장이 계속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퀀스, 조합을 만들어낸다고요. 거기다 중간에 RF 펄스까지 막 때려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석과 자석을 이렇게 같은 극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밀어내죠. 그죠? 서로 다른 극을 되면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는 현상을 우린 장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밀어내는 현상을 우린 청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안에 그라디언트 스트렝스가 XYZ 축으로 걸려있는 그라디언트 스트렝스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한 자력의 충돌이 생겨요. 그죠? 그 자력의 충돌이 생기면 그냥 조그만 자석이야 그냥 이렇게 툭 밀어내는 힘 정도지만 3테슬라, 1.5테슬라 지난번에 여러분들 유닛 단위 배울 때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라는 걸 배웠죠. 이런 단위를 갖고 있는 자장이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청력에 의해서 서로 막 밀어내고 당기고가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 엄청난 소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엄청난 소음이 약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이 1분간 어떤 데시벨, 특정 영역의 데시벨을 들었을 때 짜증이 나는 그 데시벨의 그 총량이 얼마냐면 한 40에서 60데시벨 정도라고 해요. 40에서 60데시벨 정도를 1분 들으면 사람이 극도의 짜증을 느낀대요. 근데 그 안에 90데시벨의 소음이 계속 검사 도중에 20분, 30분간을 반복해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시끄럽겠죠. 그래서 귀마개와 헤드셋을 씌워서 들여보냅니다. 실제 MR 검사할 때. 그리고 MR 검사의 3테슬라, 1.5테슬라의 자기장의 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좀 했어요. 지구가 얼마라고 그랬죠? 0.45 가우스 정도 평균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건 3테슬라 장비예요. 3테슬라면 몇 가우스예요? 응? 3테슬라는 몇 가우스입니까? 3만 3만 가우스입니다. 가우스입니다. 3만 누구- 가우스입니다. 누가 대답했어요? 처음에? 오태훈 오태훈입니다. 학생인가요? 오태훈 학생, 그렇죠. 맞아요. 3만 가우스죠. 오태훈 학생. 점수. 15일이죠. 15일. 3만 가우스니까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0.459 가우스에 비해서 몇 배예요, 그러면? 몇 배예요? 10만 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MR실 가면 자력의 세기는 그 금속 물질의 그 부피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가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이렇게 딱 넣어보잖아요. 그 보아 안에 손을 쭉 빨아당겨. 물론 가위의 사이즈, 부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보통 성인의 힘으로 이렇게 다시 뺄 수 있는 정도의 힘이지만 문제는 뭐냐? 어마어마한 무기란다. 사이즈에 뭐 금속성 물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성인 5명이 붙어도 떼어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 예전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예전에 잘 모르는 선생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는데도 MR 장비 그 교육 담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팅하고 교육 담당 프로토콜을 제가 직접 다 세팅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주는데도 여기다 이게 가위 넣고 뭐 넣고 이러고 들어가는 분들이 볼펜 넣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드라이브를 또 넣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가운에다가 어떻게 돼요? 근처 가면 이거 쑥 빠져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환자가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가위나 금속성 물질을 몸에 지니고 있으시면 안 돼요. 다 빼야 돼. 그리고 지갑에 카드가 있어도 안 돼요. 카드는 마그네틱이잖아요. 뭐 IC 칩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 들어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 카드를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예전에. 그 무의식 중에 보통 남자들은 뒷주머니에 이제 그 지갑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교육하고 막 바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지갑을 넣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몇 회 날렸어. 그래서 카드 재발급 받고 그런 게 비부직이 기수였어요. 그리고 또 예전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병원에 이제 그렇게 교육을 다 해줬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 휠체어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 환자가 이제 다리를 못 쓰니까 휠체어를 갖고서 그 MRC를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난리가 났지. 휠체어를 갖고 테이블 옆에다 붙이니까 우당탕탕 이제 막 환자가 나가서 쓰러지고 얘는 가가지고 이제 막 거기 붙었는데 그 MRC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거를 혼자 떼어내겠다고 이제 막 붙잡고 있었던 거니까 손이 다 망가졌어. 다 까졌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서 자, 아니 그렇게 교육을 해줬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성인 남자 5명이 붙어가지고 그 휠체어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뭐 서울의 뭐 대학병원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초창기에 MR 막 세팅되고 사람들이 좀 무지할 때 이럴 때는 소화기를 그 안에다가 배치한다고 소화기를 갖고 들어갔어. 소화기가 또 무겁잖아요. 또 금속성 물질에 무게도 무겁고 어떻게 됐겠어요? 가가지고 겐트리를 깨버렸어요. 날아가가지고 슝 날아가서 겐트리가 빵 깨졌어. 그래서 그 껍데기를 한번 다 싹 다 교체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피스메이커나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에 이제 그 뇌동맥류 클립 같은 것들을 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드를 가면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MRC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춰.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MRC를 들어가기 전에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는 저 뭐죠?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금속 탐지기로 띠띠띠 다 확인하고 이제 넣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지금은 진료의들도 MR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그 지식, MR 검사는 그런 거구나라는 오랜 이제 데이터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좀 쌓여서 지금은 이제 그 차트나 그 전산 시스템에 환자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못 받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다 떠요. 아예 보내질 않아요, 요즘은. 지금은 이제 많이 사람들의 의식이 그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스메이커랑 뇌동맥류 클립, 우리 이제 럽처가 생기면 결차를 하거든요. 그 동맥 안에다가. 근데 이제 요즘은 비금속성 물질 있잖아요. 비금속성 물질로 그런 제품을 또 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007년도 전으로, 특히 피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7년도 전으로 2005, 7년도 전에는 절대 검사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고 2005년에서 7년 이후는 이런 그 비금속성 물질로 만들어진 이 피스메이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는 뇌동맥류 클립 그리고 스텐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검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검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들어와서 뭔 일이 터지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 받기가 어렵다. 실제 이 분야에 그 외국 기업에 있는 이제 MR을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죠. 세일즈 하고 있는 그 임원도 피스메이커를 달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MRC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이 분야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검사 시간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 검사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좀 목적인데 근데 너무 줄이게 되면 영상의 화질이 진단학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웠죠? 스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TR과 위상보호화소 그리고 넥스 등이 있다. 이거는 뭐죠? 2D 스캔에 대한 거죠. 3D 스캔은 여기다 또 뭐가 들어가요? 3D 스캔은 3D의 검사 시간 결정 인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TR이 2배로 길어지면 스캔 시간 역시 2배로 길어집니다. 당연하죠. 90도 펄스를 주는 시간의 텀이 2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2배로 늘어나죠. 그리고 위상보호화수는 K 공간에서 데이터를 채우는 줄의 수로 역시 128에서 256 2배로 늘어나면 스캔 시간도 2배로 길어진다. 페이지 엔코딩 넘버 여러분 배웠죠? 횡축과 종축이 있는데 횡축은 프리퀀시 넘버고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고 종축은 페이지 엔코딩 넘버인데 이 페이지 엔코딩 넘버를 채우는 데 시간이 더 들어간다. 즉 페이지 엔코딩 넘버의 그 라인 수를 늘리게 되면 검사 시간도 늘어난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도 배웠죠 여러분들. 그 샘플링을 할 때 그 샘플링의 반복 횟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K 공간에서 데이터를 채우는 횟수로 K 공간을 한 번 채우는 것보다 2번 채우면 이때는 SNR이 2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루트 2배가 증가된다. 스캔 시간은 2배로 길어진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페인트 칠 혹시 해본 적 있어요? 페인트 칠? 그 뒤에가 검은 백그라운드에다가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한번 이렇게 쑥 하면 페인트 칠이 완료되나요? 아니잖아, 그죠? 검정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하얀색의 그 색깔을 내려면 몇 회 반복해서 칠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2번 칠했다고 해서 그 하얀색이 2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약간 예제를 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지금 페인트의 예를 들었는데 이 MR도 보면 SNR은 루트 2배가 증가된다. 하지만 반복 횟수는 똑같기 때문에 스캔 시간은 2배로 길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임상에서 간혹 응급 환자 또는 노약자 등의 검사에서 피검사자로부터의 모션 아트еф트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스캔 시간을 줄인다. 무슨 얘기예요? 환자가 오래 잘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쉽지 않아요. 누워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서의 샘플링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샘플링의 위치가 싹싹 샘플링하고 있는데 얘가 살짝 바뀌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영상에서는 아티팩트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티팩트의 이름을 우리는 모션 아티팩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뒤 아티팩트는 여러분들이 다시 배울 겁니다. 이런 모션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얘를 좀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게 좀 목적이다. 그래서 이 줄이기 위해서 TR도 좀 짧게 해보고 위상보호화수를 좀 적게도 해보고 넥스 횟수를 적게 선택해서 검사 시간을 좀 줄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무한정 계속 줄일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진단학적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줄이다 보면 진단학적 영상의 화질 저하를 갖고 오게 된다.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서 적절한 밸런스의 영상 구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누가 읽을까요? 김정원 학생? TR은 반복 시간이란 의미로 피사체를 여기시키기 위해 처음 RF 펄스를 보내고 신호를 얻은 다음 다시 처음에 RF 펄스를 보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TR은 RF 펄스를 통해 여기되었던 프로톤들이 기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양이라 할 수 있다. TR이 길면 많은 양의 프로톤들이 이완하면서 큰 신호를 낼 수 있으므로 SNR이 높고 TR이 짧으면 반대로 SNR은 낮다. 뿐만 아니라 TR은 대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TR이 짧으면 지방과 물 성분의 이완의 차이가 커져서 대조도 차이가 커지며
TR이 길어지면 이 대조도 차이는 더 작아지고 검사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적정한 신호 강도와 대조도 그리고 스캔 시간을 고려한 TR의 선택이 중요하다. 보통 T1 강조 영상을 얻기 위한 적정한 TR은 300에서 600ms이고 TR을 길게 할수록 대조도 차이가 적은 수소 밀도 강조 영상에 가까워진다. 이 TRT 플로우 앵글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반복하는 의미에서 보면 TR은 반복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Time to repetition. 뭐 여기는 repetition time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 time to repetition 또는 repetition time. 뭐 표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뭐예요? 90도 펄스 이후에 다음 90도 펄스를 주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R을 생각하면 지난번에 그래프를 이제 보여줬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TR의 변화에 따라서 영상의 SN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그 브레인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A, B, C가 있어요. 모두 같은 라인을 이제 이거는 좀 같은 라인이 아닌데 영상이 조금 이제 라인이 좀 달리더라. 어쨌든 보면 TR A는 300ms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는 700ms, 그리고 얘는 1500ms로 되어져 있는데 이 TR에 따라서 SNR의 정도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TR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하고 보면 90도 펄스 이후에 90도 펄스를 다시 주는 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봤었던 그래프죠. 모든 수소 양자들은 이런 식으로 로그 지수함수적으로 이완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100%까지 돌아오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 각각의 수소 양자들의 주변의 몰레큘라들이 모두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 효율이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체내의 수소 스핀들의 이완은 모두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상에서 이제 컨트라스트로 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면 총 63%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때 63%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로 갭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TR1을 여기다 두고 TR2를 여기다 두고 예를 든 겁니다. TR3를 이렇게 뒀을 때 보면 각각의 릴렉티비티에 따른 이 이완되어지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거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이 각각의 격차들이 결국에는 영상으로는 이렇게 발현되어지는데 내가 TR을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서로 다르다. 다만 전체적으로 SNR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SNR만 봤을 때는 어때요? 뭐가 제일 좋아요? 얘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죠? 얘가 제일 좋죠? 그죠? SNR은 얘가 제일 좋아요. 왜? 여기 있는 신호들이 모두 다 상단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룹 자체가. 그죠? 근데 얘는 평균적으로는 하단으로 좀 떨어지죠. SNR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좋다. 근데 무조건 SNR이 높다고 좋나요? 얘는 SNR은 좋으나 컨트라스트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서로 갭 차이를 통해서 영상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컨트라스트가 떨어진다. 그럼 CNR, 컨트라스트를 이제 우리는 CNR이라고 볼게요. CNR은 그럼 뭐가 좋죠? CNR은 얘가 CNR이 좋죠. TR의 위치에 따라서 TR이 길어질수록 SNR이 좋기는 하나 CNR은 떨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TR이 짧아질수록 CNR은 좋아지느나 SNR은 얘보다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적정한 값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M0, MG, T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TR이 가장 중요하다. T1 릴렉세이션에 있어서는 TR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T는 한재훈 학생. T2는 에코 시간으로 RF 펄스를 보낸 시점부터 얻어지는 에코 신호가 가장 큰 지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스핀 에코에서 90도 RF 펄스는 종자를 행자화시키기 위한 펄스이고 180도 RF 펄스는 에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재초점화시키는 펄스이다. 짧은 TR로 T1 강조 영상에서 T2를 짧게 하면 T1의 특성을 유지하고 T2의 특성을 배제할 수 있어서 SNR이 높은 T1 강조 영상을 얻을 수 있다. T2가 짧을수록 180도 RF 펄스
이후 재초점화된 횡자 성분이 많은 상태에서 신호가 발생되므로 SNR이 높아진다. 반대로 T가 길어지면 횡자 성분이 줄어 영상의 SNR은 줄어든다. 하지만 짧은 T는 물과 지방의 신호차가 커서 대조도가 커지고 긴 T는 반대로 대조도가 적어진다. T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도 에코 시간으로 RF 펄스를 보낸 시점부터 얻어지는 에코 신호가 가장 큰 지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에코를 받아들이는 시간까지 90도 펄스 이후로 에코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을 좀 길게 쓴 건데 다시 쉽게 설명하면 90도 펄스를 주고 난 이후에 에코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얻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에코 신호가 가장 큰 시점까지의 시간이니까 당연히 에코를 받아들이는 타이밍은 에코 신호가 가장 큰 때죠. 그죠? 에코에 대한 펄스 다이어그램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이제 센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좀 보면 자, A는 T 10ms, B는 T 20ms, C는 T 40ms인데 에코를 받아들이는 시간에 따라서 컨트라스트와 SNR이 역시 달라지게 되죠. 이도 역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하는 의미에서 그래프를 좀 보면 T는 다시 RF 펄스가 가해지고 난 이후에 종자되어졌던 스핀들은 모두 다 로그 지수 함수적으로 다시 횡축으로 다시 변형되어지게 됐죠. 아까 봤던 TR하고 동일하게 각각의 스핀들은 역시 서로 다른 몰레큘라들하고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릴렉스비티가 모두 다 다르고 이 T2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37%까지 소멸되어지는 시간을 횡축의 입장에서 우리는 T2 릴렉세이션 또는 T2 디케이다. 제가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T2 릴렉세이션과 T2 디케이가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죠. 근데 T2 디케이는 보통 T2 릴렉세이션이라고는 이제 우리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잘 표현 안 하고 횡축의 입장에서는 붕괴되어지기 때문에 T2 디케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용어가 여러분들 혼돈되지 않았으면 해요. 다만 문헌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T1 릴렉세이션, T2 릴렉세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는 T2DK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나는 이런 용어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모두 릴렉스비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T1의 위치에서 에코를 받아들이느냐, T2에서 받아들이느냐, T3의 위치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 SNR과 그 CNR이 다르죠. 자, 그림에서 보면 SNR은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게 더 좋죠. 주로 얘네들이 상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갈수록 떨어지죠. 단 CNR은 뭐가 더 좋아요? 컨트라스트는 이 격차가 큰 이 T3 쪽의 위치가 더 크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SNR은 계속 떨어지는데 블라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정하게 TR과 T 값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T를 썼을 때 얘 위치, 얘 위치, 얘 위치의 SNR이 얘는 SNR이 훨씬 좋은 거예요. 더 브라이트하잖아. 그죠? 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진단학적으로는 컨트라스트를 어느 정도 내주는 이런 영상이 훨씬 더 유용하다. 단 SNR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MXY, 그러니까 T2DK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T2 이펙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T2가 가장 중요하다. T1 이펙트 입장에서는 TR이 중요하고 T2 이펙트 입장에서는 T2가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플리뱅글, 이거는 홍상현 학생. 로 알려져 있다. 또한 FA를 출도로 했을 때 가장 강한 T2 웨이티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펄스 시퀀스를 아직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은 숙인각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지난번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숙인각 플립앵글 또는 FA, 이게 이제 플립앵글이라고 그냥 불러요. FA라고는 안 하고 그냥 플립앵글이다 라고 명칭을 합니다. 플립앵글이란 종자 성분을 횡자시키기 위해 스핀 에코에서 가해주는 90도 RF 펄스 대신 경사 에코에서 블라블라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뒤에 시퀀스를 갖고 설명을 좀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야 될 개념은 뭐냐? 플립앵글이란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RF 펄스를 줬을 때 최종적으로 이 스핀들이 갖게 되는 최종 그 앵글 값을 우리는 플립 앵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델타 E라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애들이 횡축으로 돌아갔다 결국에는 이제 종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횡축으로 가는 행위를 우리는 익사이테이션 역이되어진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다시 종축으로 다시 제자화되어지는 걸 우리는 릴렉세이션 이완되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 스핀들이 어떤 앵글 이 비제로 축을 중심으로 앵글을 얼만큼 형성시키느냐를 우리는 플립 앵글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G축과 Y축 사이로 45도 각도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걸 플립 앵글 45도, 90도는 플립 앵글 90도, 플립 앵글 135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참조로 그럼 물어볼게요. 45도로 간 애들이 돌아오는 그 컨트라스트와 90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제자화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그 컨트라스트, 135도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제자화로 돌아가는 스핀들의 격차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135도. 그렇죠. 당연히 135도죠. 여러분들한테 50m 여기 있는 학생들 한 40명한테 10m 앞에 전봇대를 갔다 와라고 시키는 것과 저 앞에 1km 떨어져 있는 전봇대를 갔다 와라고 시키면 그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그 격차는 뭐가 제일 커요? 후자가 제일 크죠. 그죠? 멀리 갔다 올수록 서로 에너지가 잘하고 못하고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무섭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거리가 길어지면 우리가 이걸 거리의 개념으로 봐주면 시간의 개념으로 또 나누고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우리 물리학과 우리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은근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 때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그 지수 함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이 완전 달라져요. 나중에 대화도 안 통하게 된다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렇게 가고 싶어요? 요렇게 가고 싶어요? 잘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는 오늘 하루도 그렇고 절대 보면 안 돼, 하루를. 우리 MRI 물리학하고 우리 삶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플립 앵글이에요. 근데 이제 플립 앵글은 우리가 줄 때 뭘로 결정을 해요? 횡자와 45도 기울어져라 딱 하면 애들이 가서 45도 기울어지나요? 그러지는 않죠. RF 펄스의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RF 펄스의 강도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앵글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강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진 않아요. 그냥 45도로 설정을 하면 MR 장비가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45도의 플립 앵글을 만들 수 있는 RF 펄스의 강도와 시간을 조율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플립 앵글이다. 자, 그러면 TR의 변화와 플립 앵글의 변화에 따라서 영상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볼까요? 보면 일단은 TR이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하에 그 플립 앵글을 좀 봅시다. 보면 어떻게 보여요? TR 17, 요 빨간색 박스 안을 볼까요? TR이 동일해요. 뭐 17, 50, 2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17이라는 어떤 동일한 상황, 전제 조건을 둔 겁니다. 그리고 플립 앵글을 10도, 20도, 45도, 90도를 뒀는데 영상이 점점 어떻게 보여요? 얘 어떻게 보여요? 격차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혜림 학생,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TR은 환경이에요. 동일한 환경에 놓고 뒀을 때 플립 앵글의 정도에 따라서 격차가 점점 커진다. 그 플립 앵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봇대의 거리라고 그랬죠? 멀리 두면 둘수록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잘 뛰는 놈과 못 뛰는 놈의 격차가 커지듯이 체내 소소양제의 릴렉시비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온 놈과 늦게 돌아온 놈의 컨트라스트가 결국엔 영상의 CNR로 표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TR 50도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제 환경만 바뀐 거예요. TR이 변했지만 50도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플립 앵글이 커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 250, 1250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동일한 플립 앵글의 기준을 놓고 TR 값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CNR과 역시 SNR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R을 17로 뒀을 때, 50으로 뒀을 때, 250으로 뒀을 때, 1250으로 뒀을 때 서로 다르죠. 아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왜 영상이 이렇게 변하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TR과 플립앵글의 이제 관계이고요. 10분만 이제 그 반복 횟수를 말한다. K 공간의 신호를 2번 채우면 2넥스, 4번 채우면 4넥스가 된다. 그림 4-1과 같이 두 주파수를 합해주면 노이즈 부분은 증가하지 않고 주파수가 동일한 조직의 신호가 증가한다. 그러나 넥스를 4배 증가시키면 스캔 시간은 4배로 증가되지만 SNR은 루트 4배, 즉 2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스캔 시간을 고려한 적정한 넥스의 사용이 필요하다. 대역폭이란 샘플을 측정하는 주파수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역폭을 줄이면 잡음이 줄어들게 되어 SNR이 증가하고 반대로 대역폭을 증가시키면 잡음이 많이 포함되므로 SNR이 감소된다. 또한 좁은 대역폭의 SNR은 증가시키지만 스캔 시간이 늘어나므로 적정한 대역폭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넥스에 대한 개념도 설명했고 NSA와 동일한 용어라고 설명을 했죠. 넥스는 넘버 오브 익사이테이션이고 NSA는 넘버 오브 시그널 에버리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MR 신호 획득 시 K 공간의 신호를 몇 번 채우는지에 대한 그 샘플링의 반복 횟수를 우리는 이야기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역폭이란 뭐라고 그랬죠? 샘플을 측정하는 주파수의 범위, 창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다 언급했던 내용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국시를 볼 때도 그렇고 다음 주에 있을 그 중간고사를 볼 때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넥스에 따른 SNR의 변화를 좀 잠깐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그 넥스를 하나만 썼을 때는 이런 이제 영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넥스를 4배까지 올리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좀 영상이 풍성해지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좀 보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상이 좀 풍성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풍성해지다 보니까 시그널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 안에 보여지는 레졸루션, 해상도는 오히려 되려 조금 더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B는 A에 비해서 SNR은 루트 배이기 때문에 2배 증가하였으나 검사 시간만 4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그 블랙 바탕화면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밴드위드스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신호의 대역폭, 레인지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넓게 잡으면 신호는 빨리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SNR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레인지를 작게 잡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내가 원하는 부위의 시그널만 선별적으로 얻기 때문에 SNR은 올라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신 코일. 자, 요거는 문민수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수신 코일은 피검사체에서 발생된 에코 신호를 높은 SNR로 받아들이기 위해 검사 부위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신호를 얻기 위한 수신 장치이다. 만일 신호를 얻고자 하는 부위는 작은 부위인데 홀바디 코일을 이용하여 신호를 얻는다면 마그넷 내에 많은 노이즈를 전부 획득하게 되어 SNR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신 코일은 검사 부위에 잘 맞게 만들어져야 하며 신호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검사 시 환자의 몸에 코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 MRI에서 RF 펄스를 주고 그 안에 그라디언트가 변하고 그리고 신호를 얻는 그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실제 MR실에 들어갔을 때 신호를 어떻게 주고 신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MRI실에 가면 여러분들 그냥 원통 안에 사람이 쑥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그냥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브레인 검사를 한다 또는 숄더 검사를 한다 아니면 뭐 니 검사, 무릎이죠. 검사를 한다. 이 검사를 하고자 하는 그 인디케이션, 검사 대상 부위에 따라서 MR실에는 그 수신 코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육 자료에 그 영상을 넣지는 못했는데 구두로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브레인 검사를 한다 그러면 브레인 코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를 그 브레인 코일에 넣어서 그 상태로 MR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코일의 역할은 무엇이냐? 코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호를 주는 것도 있고 신호를 받는 역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신호를 받는 역할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MR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코일에서 환자한테 브레인에서 벌어진 그 일련의 릴렉스비티에 의한 에너지 차이를 이 코일에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코일을 수신 코일이라고 명칭한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코일이 서로 다 달라요. 브레인 코일, 넥 코일, 숄더 코일, 그리고 스파인 코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어요. 거기 누워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스파인 코일, 그리고 펠비스 코일, 그리고 니 코일, 레그 코일, 또는 그 TM 조인트 코일,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플렉서블 코일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그 예를 실제 넣어가지고 코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번 그 교육재료에 제가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코일들이 모두 다 다르다. 근데 이 코일 세팅이 왜 중요하냐? 코일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물체, 이게 여러분들의 브레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브레인에는 신호가 발산되고 있는데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 디텍터의 위치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거리가 달라지는 것만큼 신호가 바뀔 수 있다.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신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면 이 코일은 되도록이면 검사 피사체에 가까운 게 좋을까요? 멀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다. 그죠? 뭐예요, 장희수 학생? 멀리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응?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어야 그 상대방 에너지를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환자를 세팅할 때 피사체를 실제 MR 검사를 위해서 세팅할 때 이 코일에 잘 접근시켜서 무난하게 세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책자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데 뭐 각사마다 코일의 디자인과 이 사용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숄더 쪽에 검사를 하는데 코일을 이제 이 숄더 쪽에 잘 위치해서 검사를 해야지 엉뚱한 데다 이렇게 비스듬히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이런 거는 이제 맞지가 않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코일의 위치에 따라서 신호 수신량이 달라진다. 그리고 각사마다 코일의 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인디케이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코일이 검사 부위에 맞춰서 잘 세팅되어져야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 그 코일의 디자인을 제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 교육 담당자들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 안에 이미 세팅되어질 때 일정 쓸 수 있게끔 검사 프로토콜을 세팅을 해놔요. 당연히 불안해지죠, 환자가. 검사 시간은 조금 짧게 마무리해 주는 게 좋다. 다만 너무 검사 시간을 줄이려다 보면 진단학적 영상 가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적합한 수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 잘 맞춰서 적응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적인 MR 파라메타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영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중간고사 시험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충분히 좀 이해를 했는지를 갖고 우리 한번 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 MR 파라메타의 변화. 자, 이거 여러분들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면 수업 참여도에 제가 체크를 해 놓을 겁니다. 자, 오디오 다 키세요, 여러분들. 경매 들어갑니다, 다시. 늦게 진입하면 점수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스피커아웃을 해야 또 중간고사도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국시도 마찬가지고. 자, 넥스를 봅시다. 넥스, 여러분들. 넥스를 우리가 증강시키게 되면
영상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넥스를 증강시키게 되면 영상에서 어떻게 발현될까요? 넥스의 개념은 설명했죠. 우리가 K-스페이스 내에 샘플링을 하는 반복 횟수를 우리는 넥스라고 한다. 또는 NSA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넥스를 증강시키게 되면 SNR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루트 2배 증가됩니다. 루트 SNR 그렇죠. 증강하죠. 그죠? 루트 2배 증강하게 되죠. 자, 루트 2배 SNR은 증강하는데 검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스캔 증가합니다. 블록킬로인데 2배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증강하죠. 많은 학생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증강하게 되죠. 자, 그와 같이 넥스를 올리게 되면 SNR은 증강하고 스캔 타임은 증강을 합니다. 근데 레졸루션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레졸루션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해상력은 엄밀히 얘기하면 변화가 없어요. 매트릭스가 변화된 게 아니잖아. 그죠? 샘플링의 데이터의 횟수만 늘어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해상력은 변화가 없다. SNR이 너무 증가돼서 해상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걸 뿐이지 레졸루션의 변화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매트릭스의 개념과 페이지 엔코딩 넘버와 프리퀀시의 개념은 서로 좀 다르다. 다만 여러분들이 국시를 보는 과정 중에 그 시험 문제집이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 엔코딩과 프리퀀시 엔코딩을 매트릭스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 단 실제는 디스플레이 매트릭스와 페이지 엔코딩과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는 서로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책자에서는 그 매트릭스를 동일시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분리를 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상에서 매트릭스가 떨어지게 되면 레졸루션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해상력은 떨어지죠. 자, 그러면 SNR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증가합니다. 뭐라고요? 증강한다고? 떨어집니다. 증강하게 되죠. 맞아요. 검사 시간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스캔 시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 매트릭스인데 네, 감사합니다. 검사 시간에는 영향이 없죠, 여러분. 디스플레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프리퀀시 엔코딩과 페이지 엔코딩의 개념으로 봅시다. 샘플링 데이터의 수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매트릭스를 페이지와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라고 볼게요. 자, 여기서 페이지 엔코딩 넘버와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를 같이 떨어뜨리게 되면 그러면 SNR은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엔코딩 넘버와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를 줄이게 되면 SNR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증강합니다, 여러분들. SNR은 증강합니다. 그리고 스캔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스캔 타임이 줄어든다. 누구예요? 김종원입니다. 김 누구요? 김종- 김종문 학생? 김종문 학생. 맞죠? 스캔 타임은 줄어들죠, 여러분. 그리고 레졸루션은 어떻게 돼요? 변화 없습니다. 레졸루션은 변화가 없어요? 떨어집니다. 레졸루션이 떨어지죠. 왜? 뒤에 이면의 샘플링 데이터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SNR은 증가하고 스캔 타임은 감소하고 얘를 매트릭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페이지 엔코딩 넘버와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의 개념으로 봤을 때요. 감소하고 해상력은 저하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매트릭스와 페이지 엔코딩 프리퀀시 넘버의 개념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페이지 엔코딩 넘버와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를 증강시키면 검사 시간은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죠. SNR은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SNR이 늘어난다. 떨어진다는 학생 없어요? 떨어집니다. SNR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상력은 증가. 좋아집니다. 해상력은 증강되죠. 이게 이제
페이지 엔코딩 넘버와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엔코딩과 프리퀀시 엔코딩을 내가 128개를 얻었어요. 근데 이때 프리퀀시 엔코딩을 256으로 내가 바꿨어. 검사 시간이 증가합니까? 떨어집니까? 늘어납니다. 검사 시간이 늘어난다. 네. 다른 답변은 없어요? 예.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를 늘리면 검사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사 시간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TR 곱하기 페이지 엔코딩 넘버 곱하기 넥스예요, 여러분들.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퀀시 엔코딩을 늘린다고 해서 검사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는 128로 그대로 두고 페이지 엔코딩 넘버를 256으로 늘리게 되면 검사 시간이 몇 배 늘어나요? 2배 늘어납니다. 2배 늘어나요. 네. 이해가 되셨죠? 디스플레이스 매트릭스와 페이지 엔코딩 넘버,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스 시크니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슬라이스 시크니스. 슬라이스 시크니스를 증강시키면 SNR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증가하죠. 슬라이스 시크니스가 늘어나게 되면 레졸루션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 레졸루션은 떨어진다. 검사 시간은 어떻게 되죠? 짧아집니다. 검사 시간은 변화가 변화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SNR은 증강하게 되고 스캔 타임은 변화가 없습니다. 시크니스가 늘어났다고 해서 검사 시간이 변하지는 않아요. 해상력이 저하되어진다. 해상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레졸루션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해상도의 개념으로 보면 레졸루션은 변화되지 않는데 진단학적인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 파샬 볼륨 이펙트라는 게 증가해서 레졸루션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파샬 볼륨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파샬 볼륨 이펙트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영상 보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떤 영상 섹션을 얻을 때 시크니스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의 개념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물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체를 우리가 이게 몇 자리야? 2, 4, 6, 8 곱하기 4 매트릭스로 영상을 구현하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이 물체를 우리는 그대로 온전히 볼 수는 없고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한 픽셀당 이 바깥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잘려나갈 것이고 안쪽에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그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보이게 돼요. 근데 이때 레졸루션을 만약에 우리가 해상도를 더 높여주게 되면 이 물체에 대한 구현이 훨씬 더 디테일해지겠죠. 자, 이때 픽셀 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이 모양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소위 이제 전체 퍼센티지 중에 차지하고 있는 영상을 시그널을 영상으로 표현하게 돼서 이렇게 깎여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리냐면 파샬 볼륨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파샬 볼륨 이펙트.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이죠. 4x4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얻는데 이 안에 리전이 캔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전이 너무 작아서 이 픽셀에 이렇게 분할되어져서 로케이션이 위치하게 되면 이쪽의 영역이 하얀색 쪽에 있는 영역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시그널로 픽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리전은 영상상에서 안 보여버려요. 이걸 우리는 파샬 볼륨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트릭스의 개념으로도 그런데 시크니스의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크니스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시크니스로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시크니스를 갖고 우리가 영상을 얻는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리전이 있어. 자, 그러면 얘를 4cm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cm의 시크니스로 우리가 영상을 얻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뷰는 어디예요? 요 위에서 보게 되죠? 그죠? 위나 요 밑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얘는 시크니스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리전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일까요? 시크니스를 지금 4cm로 쓰게 되면 안 보이죠? 묻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cm짜리로 섹션을 해줘야 이 안에 시크니스 안에 얘가 딱 모양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시크니스에 따라서 해당 리전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파셜 볼륨 이펙트라고 한다. 그래서 파셜 볼륨 이펙트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횡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매트릭스에 따라서 파셜 볼륨 이펙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시크니스에 따라서 파셜 볼륨 이펙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때 우리가 매트릭스가 지금 4짜리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4잖아요. 시크니스를 4cm로 얻었을 때 매트릭스의 레졸루션은 변했나요? 우리가 1cm로 섹션을 하든 4cm로 섹션을 하든 레졸루션은 안 변했죠.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레졸루션은 안 변했는데 병변에 대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병변에 대한 진단학 정도는 1cm가 더 적합한 거예요. 근데 SNR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크니스가 두꺼운 게 더 좋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갖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좀 보면 슬라이스 시크니스를 증강시키게 되면 SNR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검사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시크니스가 증가한 거예요, 그냥. 해상력의 저하,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해상력이라는 게 진단학적 가치를 얘기한다면 맞는 얘기인데 레졸루션이라면 다른 얘기예요. 레졸루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해상도, 진단학적인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라면 저하되는 게 맞습니다. 왜? 파셜 볼륨 이펙트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 밴드위드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밴드위드스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밴드위드스를 줄이게 되면 SNR은 증가되어지죠. 증가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스캔 타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좁게 하니까 늘어납니다. 증가하죠. 해상력의 변화는 없죠. 우리가 레졸루션을 건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밴드위드스를 증강시키면 어떻게 돼요? SNR은 감소됩니다. 감소된다. 노이즈가 같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스캔 타임은 활짝 열어놓으니까 줄어듭니다. 빨라진다. 해상력의 변화에는 영향이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FOV의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FOV. FOV를 증가시키면 SNR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증가하죠. 그죠? 스캔 타임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에 FOV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해상력은 어떻게 되죠? 레졸루션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R이 감소되어지면 역시 반대로 FOV가 감소하게 되면 SNR은 감소하게 되죠. 스캔 타임은 변화 없습니다. 해상력은 올라간다. 왜? 한 피사체를 적은 FOV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수소양자가 분포되어져서 표현되어지죠. 그 다음 TR. TR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SNR이 머릿속에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SNR이 증가합니다. SNR 증가하죠. 머릿속에 그래프가 TR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되어진다. 그죠? 근데 검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TR은 검사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해상력 변화랑은 관련이 없죠, TR은. 그 다음 T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T가 감소하게 되면 그래프상에서 T가 짧아지니까 SNR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제일 앞단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캔 타임은 T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해상력 변화에는 영향이 없다. 뭐 전용 수신 코일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 매트릭스, 다시 아까 그 내용이죠.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는 검사 시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되는 매트릭스의 개념은 대부분 이제 제가 보건데 해상 그 페이즈 엔코딩과 프리퀀시 엔코딩에 대한 얘기로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매트릭,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페이즈 엔코딩, 프리퀀시 엔코딩은 달리 봅니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아마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헌에는 계속 이걸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매트릭스를 그냥 페이지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로 인지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것과 실제 공부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잘 파악을 좀 하세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SNR은 감소하고 미리 얘기하면 이게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라면 스캔 타임은 영향이 없죠. 그리고 해상력은 증가한다. 근데 이게 페이지 엔코딩과 프리퀀시 엔코딩 넘버라면 검사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증가시키면 증가하게 된다. 이해를 합니다. 네.
죄송한데 이 매트릭스라는 게 매트릭스의 한 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이해. 매트릭스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 매트릭스의 한계는 그 한 개의 단위는 우리가 뭘로 불러요? 여러분들 배웠는데 매트릭스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픽셀입니다. 픽셀이라고 얘기해요. 픽셀. 픽셀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면 픽셀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매트릭스는 넘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 그 픽셀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OV가 역시 감소하게 되면 반대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이거를 암기해가지고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뭐 국시도 마찬가지고 중간고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다 잊어버려. 절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해당 그 팩터별로 하나하나 파라메타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도 볼 수가 없고 나중에 MR 장비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 시크니스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면 우리가 시크니스를 설정하게 되면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10mm로 섹션하느냐 5mm로 섹션하느냐를 이제 예제로 든 건데 이 방 안에는 항상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크니스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SNR 자체는 올라가게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리전이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무한정 두껍게 하면 그 리전을 놓칠 수 있는 파샬 볼륨 이펙트에 의해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값을 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MRI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가 예를 들어 브레인 검사를 받는데 브레인에 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전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파샬 볼륨 이펙트를 감안해서 어떤 섹션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검사 프로토콜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검사를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진단 과정에 있어서 진료의가 진단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은 추가 검사를 이제 MR실에 요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지방에 어디죠? 그 경상남도에 교육을 좀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내려왔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 프로토콜 세팅하면서 교육하다 보면 이제 발런티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발런티어로 보통 많이 내려와요. 인스톨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간호사분이었는데 연세가 좀 있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그 뇌의 한쪽에 종양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될 때까지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것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서 얼른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해서 서울에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본인이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데 안에서 메스가 자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파샬 볼륨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다시 언급을 좀 드리면 매트릭스에 의해서 영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파샬 볼륨 이펙트에 해당되어지고 시크니스에 의해서 해당 리전을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도 파샬 볼륨 이펙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하프 스캔이라고 검사 시간 자체가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이 검사 시간을 좀 줄여보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스페이스의 영상 데이터를 다 받으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영상 데이터를 다 받지 말고 우리 좀 하프 스캔만 좀 받자. 이 샘플링 데이터를 다 받지 말고 60에서 뭐 한 50% 정도만 좀 받아서 영상으로 구현을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트라이를 해서 나오는 영상 시퀀스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MRI 장비가 그라덴트, 그 경사저장의 속도를 갖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검사 시간을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연구들이 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장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거든. 이 한계를 좀 커버해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시간을 좀 빨리 해보자. 그래서 K-스페이스의 그 샘플링 배열을 바꿔주는 방식으로도 검사 속도를 좀 줄이는 걸로 좀 연구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었고 최근에는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샘플링 데이터를 그 특정 지역의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계산을 왜 주변 뭐 하나만 받고 주변에 그 샘플링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계산해주는 식으로 해서 샘플링 데이터의 수를 줄이는 그래서 검사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이런 방법의 기술력들도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요즘 발달하면서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게 하프 스캔이라는 방식으로 검사 시간, K-스페이스의 샘플 데이터를 좀 줄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스캔 타임을 좀 줄이는 쪽으로 많이 연구들이 좀 됐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새로운 시퀀스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EPI라는 시퀀스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건 에코플라나 이미징이라고 해서 경사 저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바꿔요. 그러면 거기서 수소 양자들의 위치 에너지가 계속 바뀌니까 그 편차를 갖고서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의 이제 EPI 시퀀스라는 것도 이제 나왔는데 뒤에 그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도 있지만 또 슬라이스를 하나씩 얻는 게 아니라 RF 펄스를 2개를 한꺼번에 줘서 듀얼 슬라이스로 영상을 얻는 방식이 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듀얼 슬라이스 방식도 있고 듀얼 에코 방식도 있고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어시메트릭 메저먼트 이미징이라고 해서 역시 T의 100%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60%, 70%만 에코를 받아들여서 영상을 또 표현해주는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뭐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뭐 어떤 특정 영역은 그 임상에서 좀 쓰여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rectangular FOV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뭐 rectangular FOV를 직접적으로 FOV의 개념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rectangular FOV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FOV를 결정하면 뭐 10바이 10, 20바이 20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페이즈 엔코딩과 프리퀀시 엔코딩의 방향이 결국에는 그 FOV의 방향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K-스페이스의 그 방향을 FOV 방향과 일치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까? 피사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FOV가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 정사각형 모양을 굳이 다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 그죠?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그럼 이 페이즈 엔코딩을 이 면으로 맞춰서 이 불필요한 이 샘플링 데이터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검사 시간을 줄이는 펑션도 실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rectangular FOV, 직사각형 FOV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제 스캔 타임을 좀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펄스 시퀀스 부분인데, 이 펄스 시퀀스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배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배울래요, 여러분도 오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장희수 학생? 진도 나가요?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좀 그 다음 주에 있는 중간고사 잘 보시고 그리고 잘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중간중간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의 있게 쓴 학생들한테 저는 점수를 더 분명히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중간고사까지 지금 온라인으로만 계속 여러분들 좀 대면했는데 학교 가이드라인을 지금 따로 받은 게 없어서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반가운 거고 못 보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끝나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그 20분이잖아요. 이거 우리 원래 수업이 몇 시까지, 12시 반까지인가요? 몇 시까지지? 12시 반까지죠? 30분까지죠? 그러면 20분. 그 20분까지예요? 20분까지요? 원래 20분까지입니다. 그래, 그럼 1분 남았네. 우리 장희수 학생이 한마디 좀 해보세요. 1분만. 우리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되잖아. 저요?